경상도에 있는 한 버스 정류장, 여기 광고 촬영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여성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약 5분 뒤 버스가 도착하게 되고 외국인 여성은 다소 화가 난 표정을 지은 채 버스로 올라타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외국인 여성은 자신의 등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버스 좌석으로 향하던 도중 뒤를 돌아보게 되지만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그만 들고 있던 우산까지 놓쳐버리며 깜짝 놀라고 맙니다. 하지만 한국인 버스 기사분은 버스까지 멈춰 세운 뒤 손에 무언가를 들고는 외국인 여성에게 건네며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외국인 여성은 한국의 버스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의 모든 것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 있는 대형 광고 회사에서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메디앙라고 합니다. 불과 3개월 전, 저는 부산에서 열리는 글로벌 광고제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으로 장시간의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사실 광고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저는 종종 다른 회사와의 작업을 하다 보면 꽤 많은 상황들에 있어서 한국으로의 촬영 출장을 다녀와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디렉팅 감독인 제가 직접 한국에 다녀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유럽권에 있는 평범한 나라들이 아닌 한국의 자연과 도시에서만 볼 수 있는 동양의 미와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은 다양한 광고들을 촬영하다 보면 무조건 한 번씩은 찾아가게 되는데 그 때문에 저희 광고업계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너무나 중요하면서도 영향력 있는 로케이션 장소인데요. 하지만 사실 저는 한국에 직접 오기 전에는 한국이 그저 자연, 환경과 도시미관을 촬영하기 좋은 장소라는 단순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을 뿐 정확히 한국인들이 한국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 한국의 부산이라는 도시에 도착하고 제일 먼저 느낀 건 제가 지금껏 한국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이제서야 왔다는 후회였는데요. 실제 저희 눈으로 마주한 한국은 한국에 도착하고 약 1시간도 되지 않은 시간 만에 어떻게 이렇게나 아름답고 살기 좋은 편리한 환경을 가진 나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대중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 독일에서의 경우 다양한 촬영을 요구하는 광고업계에서 일하는 저로서는 사실상 차가 없으면 3km 이상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독일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인데요. 심한 경우 독일의 수도에서 멀어질수록 도로의 신호등과 교차로도 하나 없는 도시, 인프라 시스템은 독일에서는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경우이고 이 때문인지 광고업계에서 직원들을 채용할 때 제일 먼저 보는 부분이 자가용의 유물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부산에 도착하기 전 1차적으로 경험한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은 단순 공항이라는 장소의 개념을 넘어서서 공항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모든 교통 인프라를 담당해주고 있는 놀라운 광경들이 제 눈에 보이더군요. 독일에서의 공항은 그저 단순히 비행기를 기다리는 역할이 전부인데 한국의 공항에서는 지루한 시간을 넘길 수 있는 오락시설은 물론 심지어 영화까지 볼 수 있는 멀티플렉스 시설까지 공항에 준비되어 있었고 저는 이러한 광경들에 왜 지금의 한국이 많은 광고업계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촬영지 나라가 됐는지 완전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1차 광고 로케이션 장소인 부산으로 곧바로 떠나야만 했고 한국의 공항을 조금 더 구경하고 싶었지만 촉박한 시간에 바로 짐을 챙겨 부산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방금 한국의 공항을 처음 보고 두근거려 그런 것일까요? 저는 부산으로 향하는 길에도 그렇다면 도대체 부산이라는 도시는 어떠한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에 너무나 설레서 기차에서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도 못했습니다. 특히 이번 부산에서 열리게 되는 글로벌 광고제는 전 세계의 다양한 광고, 대기업들이 모두 모여 부산이라는 도시를 활용해 각자의 아름다운 일본 광고를 제작한 뒤 작품성을 평가하는 자리였기에 한 번도 부산을 경험해보지 못한 저로서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엄청나게 빠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약 4시간 뒤 도착한 부산은 제가 상상하던 모습, 그 이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한 저는 부산역 중앙광장에 놓여있는 정체불명의 물체에 설마하는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부산역 중앙에는 엄청나게 큰 공기청정기와 너무나 비싼 대형 T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T를 봐야 하기 때문인지 부산역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T는 제가 살아오면서 본 T 중 제일 큰 크기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처럼 엄청나게 비싼 T를 거기 있는 수백 명의 한국인 중 그 누구도 훔쳐가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독일에서는 관광객을 노리는 범죄 집단뿐만 아니라 자국민인 독일인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생활형 범죄 집단들이 너무나 많아서 독일 정부에서조차 공공시설의 규모를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는데, 한국인들은 도대체 어떤 시민의식을 가진 것인지 독일인들과는 다르게 그 큰 중앙광장에 놓인 T를 그저 보기만 할 뿐 아무도 훔쳐가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더군요. 만약 독일의 기차역에 이러한 T와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정말 1시간도 되지 않아 전부 사라졌을 것인데, 평온하게 유지되고 있는 한국 부산역의 모습에 저는 이때부터 한국이 선진국인 이유가 기술이나 도시, 인프라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곳에서 살아가는 진짜 선진국민인 한국인들의 마인드가 있기에 가능했다는 생각이 서서히 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저보다 약 1달 정도 일찍 한국에 도착해 있었던 저희 광고 회사의 한국지사 팀원인 로이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약 2년 정도 한국에서의 광고회사와 계약을 진행해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던 루거스는 제가 한국의 글로벌 광고제에 참가한다는 소식에 저를 안내하기 위해 부산역으로 저를 데리러 왔던 것이었고, 자신이 한국말도 어느 정도 유창하게 할 수 있다며 광고제가 끝날 때까지 저를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 한국으로의 취업 이민을 계획해왔다던 광고회사 직원 루거스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이 훨씬 대단한 나라였다면서 저와 함께 길을 걸으며 다양한 경험들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일단은 밥을 먹자는 루거스의 제안에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고, 저희는 부산역 근처에 있던 한 김치찌개 집에 들어가게 되었죠. 루거스는 이곳의 김치찌개가 한국인들 사이에서 진정한 지역 맛집이라는 말과 함께 처음 먹어보면 조금 매워서 힘들 수 있으나 아마 굉장히 맛있을 거라며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문을 하려던 순간 저는 인생에서 처음 마주하게 된 굉장히 이상하고 충격적인 물체에 당황하게 되었는데요. 곧바로 김치찌개를 주문하겠다던 루거스는 뜬금없이 식탁 위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패드를 이용해 음식을 주문하기 시작했고, 이윽고 모든 주문을 끝낸 뒤에는 그곳에 신용카드까지 꽂아 결제마저 진행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식당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충격적인 장면에 저는 이게 지금 주문이 끝난 것이냐고 루거스에게 물어보았고, 루거스는 저의 당황한 표정을 보더니 한국에서는 이처럼 모든 행동들이 매우 효율적이고 간편화되어 있는 디지털 국가라면서 카드를 이용해 앉은 자리에서 결제까지 완료했다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이어나가더군요. 물론 전자패드는 광고업계에서 많이 쓰기도 하지만 저는 테이블마다 한 개씩 설치되어 있는 엄청나게 비싼 전자패드가 그 누구도 훔쳐가지 않고 식당이라는 공간에서 온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과 이처럼 전자패드를 활용해 음식을 주문하는 한국의 도시 인프라 시스템의 신선하고도 충격적인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루거스는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요즘 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주문을 하는 사람과 가게 주인 둘 다 편한 방법이라 자신은 이 시스템 하나만으로도 한국을 떠나기 싫을 정도로 한국인들은 너무나 편리한 삶을 살고 있다는 설명을 해주더군요. 손쉽게 주문한 김치찌개는 굉장히 빨리 나왔고, 돼지고기가 함께 들어가 있던 한국의 김치찌개는 제 인생에서 제일 맛있었던 음식 중 하나일 정도로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독일에서 먹던 밀가루 음식과 다르게 이상하게도 김치찌개를 먹고 나서는 속이 편안하면서 더부룩하지가 않았는데, 로이스는 이것마저도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의 장점 중 하나라면서 한식 자체가 몸에 좋아서 따로 식단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먹고 곧바로 1차 광고제 촬영을 위해 각종 촬영 장비를 챙긴 저와 루거스는 루거스의 가이드대로 제가 촬영을 하게 될 부산의 태종대라는 곳으로 곧바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 형식의 광고 촬영에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필요했던 저는 루거스의 조언으로 태종대를 처음 가본 것이었기에 기대를 정말 많이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더군요. 일부러 차를 빌리지 말고 한국의 대중교통을 이용해 태종대로 이동할 생각이었던 저와 루거스는 이미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차를 빌리기에도 늦은 순간이었습니다.
루거스도 다소 당황한 표정을 보이며 차라리 이곳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고 이동하자는 제안을 해주었지만 시간이 촉박했던 저로서는 촬영 장비를 모두 들고 버스를 타는 방법밖에는 없었죠. 그렇게 약 10분을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지만 폭우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때마침 저기 멀리서 버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촬영 장비를 챙겨 버스에 올라탄 저는 그만 처음 보는 광경에 너무 당황해서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요. 그곳에는 옷을 넣을 수 있는 옷장 같은 것이 버스 앞쪽 창가 자리에 설치되어 있었고 심지어 기사님은 저희를 보시더니 알 수 없는 한국말을 하시면서 갑자기 버스를 멈춰 세우시고는 저와 루거스를 향해 다가오셨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한 마음에 어떻게 버스에 옷을 넣을 수 있는 사람, 키만한 서랍장이 있는 거냐며 당황하기 시작했지만 루거스는 지금의 상황이 익숙한 듯 잠시 기다려보라며 버스 기사 아저씨분의 말을 통역해 주기 시작했어요. 이윽고 기사님의 말을 들은 루거스는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더니 지금 기사님이 저와 루거스 그리고 비싼 카메라 촬영 장비들이 비에 젖어 있어서 위험해 보인다면서 서랍장 안에 있는 일회용 우비와 여분의 옷을 꺼내서 입어도 된다는 말을 했다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카드 결제가 되는 것부터 너무나 신기해서 당황했는데 얼굴도 모르는 외국인에게 무료로 깨끗한 일회용 우비를 나눠준다니 저로서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었지만 어째서인지 버스에 타고 계시던 한국인 어르신분들도 그저 흐뭇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저와 루거스에게 다가와 옷장 안에 우비를 입혀주시고는 카메라 장비들이 비를 맞지 않게 여분의 옷으로 감싸주시더군요. 살아생전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과 배려에 저는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버스 승객들에게 우비를 나눠줄 수 있는 옷장까지 버스에 설치하신 한국 버스 기사님의 배려에 이게 정말 우리가 바라던 선진국 한국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습기에 민감한 촬영 장비들은 이미 카메라 내부의 습기가 차기 시작하는 것이 눈으로 보였고 저는 어떻게든 촬영을 이어나가야 된다는 생각에 카메라 내부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카메라를 감싸고 있던 옷을 더욱 따뜻하게 하고 습기를 없애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카메라와 촬영 장비들은 점점 망가지기 시작했는데요. 루거스도 저희 좋지 못한 상황을 느꼈는지 카메라에 차고 있는 습기를 제거하려면 헤어드라이어나 난방기구처럼 단시간에 넓은 열을 접촉할 수 있는 난방기구가 필요한데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면서 저보다 더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약 30분의 시간 동안 저와 루거스는 계속해서 버스를 타고 가게 되었고 결국은 어딘지 모를 버스의 마지막 종점까지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기사님께서는 카메라를 감싸주고 있는 저와 루거스의 모습을 보시더니 이제 종점에 닿았는데 혹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서 또다시 저희에게 뜻밖의 도움을 주시려는 모습을 보이시더군요. 저는 기사님께 너무나 죄송스러웠지만 로이스를 통해 카메라 내부의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난방기구를 얻을 수 있는지 여쭤보았고 기사님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종점의 버스 기사, 휴식실에 드라이기와 각종 난방기구가 꽤 많으니 같이 거기로 가보자면서 알 수 없는 말들을 이어나가셨습니다. 버스 기사님들이 쉴 수 있는 시설물이 대체 무엇인지 상상도 하지 못하던 저는 독일의 버스 시스템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내 기사님들의 휴식지인 종점 휴식시설로 들어간 순간 비겁하고 말았죠. 그곳에는 저희 집보다 깨끗하고 아늑한 침대와 소파까지 설치된 휴식시설이 펼쳐졌고 기사님은 최근 리모델링을 해서 동료 기사분들이 더욱 편안한 휴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과 함께 저희 고향인 독일에도 이런 시설들이 있는지 물어보시더군요. 단순한 휴식시설이 아닌 커피 머신과 컴퓨터, 심지어 침대와 샤워 시설까지 있는 그곳은 제가 광고를 촬영하던 회사 사옥보다 더욱 좋아 보였고 심지어 저와 루거스가 그토록 찾던 난방기구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님께서는 난방기구보다 차라리 이걸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냐며 무언가를 내미셨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제가 비싸서 구매조차 하지 못하고 있던 제습기였어요. 독일에서는 구매조차 하기 힘든 매우 비싼 제습기에 저는 어떻게 이런 비싼 가전제품이 이곳에 있냐며 여쭤보았지만 기사님은 한국에서는 그저 평범한 가전 중 하나라며 독일과 한국인들의 삶의 수준 차이가 얼마나 심하게 나는지 제대로 느끼게 해주셨죠. 제습기의 작은 튜브를 연결해 카메라의 습기를 빠르게 제거할 수 있었던 저는 기사님의 도움으로 카메라와 각종 촬영, 장비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오래 살아오던 루거스 또한 한국에 이런 시설이 있었는지 자신도 처음 알았다면서
한국의 버스 기사님들이 운전을 잘하시는 이유가 있었네요라며 신기한 듯 버스 기사님들의 휴식처를 꼼꼼히 살펴보더군요. 그 후 기사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작은 사례금을 전달한 저와 루거스는 곧바로 태종대를 배경으로 다큐멘터리 광고 촬영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촬영을 진행하면서도 느꼈던 것이지만 한국은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어서 촬영을 하면 할수록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군요. 그 후 놀랍게도 저는 부산에서 열린 광고제에서 태종대를 배경으로 만들어낸 광고 작품의 작품성을 인정받아 1등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광고제가 끝난 후 저와 루거스는 저희를 도와주셨던 한국인 버스 기사님을 찾아가 1등 상금을 모두 전달드렸고 기사님은 너무나 고마워하시면서 자신의 기사 동료분들과 밥값으로 잘 쓰겠다며 너무나 행복해 하시더군요. 그리고 약 3개월의 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독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인생 최대의 촬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버스 기사님들과 태종대를 배경으로 한국 버스 기사의 하루라는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고 있는 저는 약 2편에 걸쳐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고 이미 1편은 독일과 각종 유럽 지역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죠. 언제까지 한국에서 광고 촬영을 하며 지낼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지금 전 세계에서 최고 선진국으로 느껴지는 한국에서 일을 하며 지내고 있다는 사실에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과수원에서 일하는 알바 주제에 감히 내 딸을 넘봐! 아이고, 내가 딸을 공부만 시켜서 남자 보는 눈이 이렇게 없구나. 이게 다 내 팔자지 뭐 어쩌겠어. 한국의 어느 사과 농장 독일에서 온 중년 여성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놀라는 눈치인데요. 저 멀리서도 눈에 띄는 체격이 큰 한국인 남성을 보며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혼잣말을 하고 있습니다. 곧이어 한국인 남성의 곁으로 젊은 외국 여성이 팔짱을 끼며 친밀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인의 독일 중년 여성은 단념이라도 하는 한숨을 쉬며 뒤를 돌아나가는데요. 독일에 사는 미셸 씨가 딸을 임신시킨 나쁜 한국 남자를 혼내주러 가겠다며 한국을 왔다가 깜짝 놀라게 된 사연을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일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미셸이라고 합니다. 제게는 애지중지 키운 딸 네티가 있습니다. 네티는 대학원까지 나와서 독일에서 알아주는 기업에 입사해 전 세계적으로 출장을 다니며 엘리트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네티는 제겐 정말 자랑스러운 딸입니다. 몇 년 전 네티는 한국으로 1년간 장기 파견 근무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9개월 만에 독일로 돌아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혼자 온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 남자와 함께였죠. 남자의 이름은 김명석이었습니다. 처음 네티가 한국인 명석이를 데리고 왔을 땐 한국인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동양인이라지만 텔레비전 보면 동양인도 하얗고 곱게 생긴 남자들도 많던데 명석이는 덩치가 꽤나 크고 우락부락한 데다 얼굴이 시커멓고 촌스럽게 생겼지 뭡니까? 무엇보다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과수원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인 남자를 데리고 온 것도 충격인데 제 딸 아이 정도면 뭐가 아쉬워서 농사꾼을 만나는가 싶어 더 속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네티가 어렵게 말을 꺼내는데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13주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임신 초기에는 비행기를 타기 어려워서 지금에서야 인사를 하러 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폭탄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소도둑같이 생긴 한국 남자에게 딸을 뺏겨버렸습니다. 그것도 잠시 제 딸도 힘든 과수원 일을 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답니다. 한국이 잘 산다고 들었는데 그 많은 화이트 칼라 놔두고 농사꾼을 만나냐 말입니다. 속 타는 마음을 숨긴 채 명석이를 어떻게 만났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네티는 한국에 있는 파견 기간 동안 직장 동료와 중간중간 자주 여행을 했던 모양입니다. 도시를 조금 벗어난 어느 한적한 카페에 들렀는데 거기서 파는 사과 주스가 너무 맛있어 종종 들렀고 명석이를 만났다고 합니다. 처음에 딸은 명석이가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알았는데 나중에는 명석이는 카페 뒤에 있는 사과 농장에서 일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네요. 네티가 그곳을 갈 때마다 명석이는 매장에 있는 사과가 아니고 농장에 바로 가서 가장 싱싱한 사과를 따서 첨가물을 아무것도 넣지 않은 채 집을 내서 줬다고 합니다.
그런 명석이를 보고 네티는 너무 다정하고 따뜻한 마음에 푹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고작 그런 거에 넘어가다니 제 딸이지만 너무 쉬운 여자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 딸 성격이 거기 사장인지 직원인지 돈은 얼마 버는지 이런 건 안 물어봤을 게 뻔했습니다. 그냥 타국에 있다 보니 외로웠을 테고 조금 친절하게 대해준 한국 남자에게 호감을 느꼈을 게 뻔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는 이 결혼을 반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우리 네티 뱃속에 소중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가지는 일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고 행운이라는 것을 아니까요. 그리고 둘이 좋다고 와서 결혼한다는데 말린다고 반대한다고 바뀔 일이 없었으니까요. 명석이는 갑작스러운 임신 소식을 전해서 자신이 정말 죄송하다고 무릎까지 꿇으며 끝까지 네티를 행복하게 책임질 것이라며 자신을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명석이에게 그토록 먼 한국 땅까지 가서 살게 된다면 내 딸은 고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죠. 그리고 남편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제 딸을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해줄 수 있냐고요. 명석이는 너무나도 자신감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은 농사를 짓지만 현재 웬만한 대기업 간부 정도의 연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남자가 허풍이 좀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저건 뻥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요즘 일당이 예전보다는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대기업의 연봉 수준과 자기를 비교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었죠. 저는 제 앞에서 무리하지 않아도 좋으니 솔직하게만 대답해 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명석이의 태도는 같았어요. 자신감이 있었고 그의 눈은 정직해 보이긴 했습니다. 믿어야 하나 어째야 하나 싶었죠. 며칠 뒤 저는 친지와 이웃들을 초대해 네티의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작고 어여뻤던 아이가 벌써 커서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아이의 엄마가 된다니 쉽게 상상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잘 커줘서 대견하고 한편으론 아쉽기도 했습니다. 배부른 채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 모습에 조금 속상하기도 했고요. 그런 우리 부부를 뒤로하고 네티는 명석이와 함께 한국으로 떠났답니다. 딸을 보내고 쓸쓸한 마음이지만 곧 한국으로 가서 딸내외가 사는 모습을 봐야겠다 생각하며 위안을 삼았습니다. 한 달 뒤 저는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딸 아이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으니까요. 한국 드라마로 이미 한국의 성장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사용하기 꺼려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한국이 전쟁 피해에서 복구가 되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덜어 있죠. 저는 유명하다는 한국 드라마는 다 봤기 때문에 한국이 살만한 곳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고 다만 내 딸이 그 살만한 곳 중에 살만하지 않은 곳에 살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미 한국에 대해서 알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후 딸의 집으로 가는 도로를 보며 무척 놀랐습니다. 이토록 고층 빌딩이 많을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저와 남편은 사위가 신혼집이라고 마련한 아파트에 도착했고 아파트 정문에 들어서고 나서 저희는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상가에는 없는 게 없어 보였습니다. 살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편의시설이 아파트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살면 너무나도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저희 같은 노년층은 어디 한번 가려고 해도 운전을 해서 가기도 힘들고 대중교통을 타고 가기에는 더욱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병원, 약국, 마트, 분식집, 다양한 학원, 빵집, 세탁소 뭐 없는 게 없었습니다. 무인 매장까지 합하면 동네 안에서 차 없이 다 해결이 되겠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인 사위 명석이는 꽤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조금 놀라긴 했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딸 내외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그들의 소득에 비해 너무나도 비싸 보였죠. 딸이 독일에서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걸 보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도착하고 다음날 사위가 일을 하고 있다는 농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원래 농장 근처에 주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딸 아이의 출근이 힘들까 봐 서울 부근에 아파트를 구했다고 했죠. 명석이가 농장까지 가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해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엔 도시에 있는 아파트만 한 게 없다고 하더군요. 형준이가 일하는 농장 입구에는 네티가 자주 들렀다는 생과일 주스집이 있더군요. 젊은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고 그들은 명석이에게 사장님이라며 깍듯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뒤로 돌아 농장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농장 규모를 본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정말이지 엄청나게 크더군요. 그곳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서 많은 일꾼이 사과를 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는 제가 명석이의 직업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석이가 운영하는 과수원은 1만 평이 넘는 규모라고 했습니다. 그는 학교 다닐 때부터 아버지 농사일을 배워왔고 아버지가 연루해지면서 농장 경영에 대한 고민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3대째 지켜온 농장을 쉽게 포기할 수 없어 직장을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농사를 하러 올 그 시기에 정성스레 길러온 12살 성목들이 많아서 쉽게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한창 왕성할 나이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확량이 점점 커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네티를 고생시키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한 거라며 명석이는 털털하게 웃더군요. 명석이는 과수원 일을 하면서도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목을 가꾸고 키우고 과실을 따고 출하하고 창고에 보관해서 판매하는 것까지 말 그대로 제조와 유통을 함께 운영하는 기업의 수준이었습니다. 직원도 꽤 많고 물류 차량도 수십 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 동안 명석이가 일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고되고 엉성하게 농사 짓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기계처럼 정확하고 최근 시공 기술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과일을 따고 출하하더군요. 스마트팜이 도입되면서 농장에서도 기술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늘었다고 합니다. 저는 미안했습니다. 그동안 명석이를 오해한 게 사실이었어요. 제 딸이 겨우 농사꾼과 결혼을 하는 게 아닌가 걱정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 모든 생각들은 쓸모가 없는 걱정거리였습니다. 명석이의 농장 경영을 지켜보고 나서는 저는 안심하고 한국을 떠날 수가 있었어요. 오히려 웬만한 독일 남성보다 보수도 훨씬 좋으면서 자기 사업을 하는 명석이가 대단해 보였고 또 믿음이 갔습니다. 지금은 전혀 걱정을 안 하고 아무쪼록 손녀를 임신한 제 딸이 건강하게 출산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독일에서 사연을 보내주신 미셸 씨의 이야기를 보셨는데요. 한국인 사위의 직업으로 생긴 오해가 직접 한국으로 오게 되면서 풀렸다고 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